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뇌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황주영입니다. 저는 3년 전 분재원과 신재원의 활동을 시작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한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진준비위원회는 기존 조직에서 새로운 전문 인재를 영입하고 재건축 추진위를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위원장을 추대하였으며 위원회를 유지 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는 우리들의 이웃이자 재준이 위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분당구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지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를 주민들께 알리기 위해 오늘 제1차 주민설명회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와 애국가지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뇌외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고자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남시 시의회 활동을 하며 임해동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시는 박종각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우리 임해동에 한 분의 시의원이 더 선출되었는데요. 민영미 시의원님이신데 오늘 귀한 손주가 태어나는 날이라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우리의 시급한 문제인 고도제한 관련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서영 도의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좀 늦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두산 3호 재건축위원회에 새로 추대된 조인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인득 위원장님은 KB국민은행에서 36년간 재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분양자금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주선을 하였고 부동산 경제학 석사를 마쳤으며 공인중개사와 다수의 금융 자격증을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 전문가이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두산 3호 소유주님과 내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소유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도지구 통합재건축 두산 3호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인득입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에 거주한 지 2003년에 이사와 22년째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아이 모두 여기 매송초등학교, 매송중학교, 임해고를 졸업하고 이제 모두 독립하여 저에게 있어 두산 3호 아파트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건축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찍이 찾아온 무더위에 우리 단지 천막 봉사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사전 동의서 진구 21일 만에 주민 동의율 8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 같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건축을 열망하는 소유주분들과 무더위에 천막 봉사해 주신 소유주 봉사자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주분들과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첫 주민 설명회는 건태항과의 통합에 앞서 우리 주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것이 재건축 이후에도 우리의 위치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두산 3호 아파트는 동쪽으로 탄천 조망권과 분당선 임해역과는 500m 이내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운준천 조망권과 GTX 성남역이 500m 이내의 역세권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굿모닝 파크 조망권과 IT 기술의 메카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웃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단지가 천혜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건태안과 통합에 앞서 우리 단지의 입주를 보장받는 제자리 재건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 오늘 두산 사무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거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킬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각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 그룹을 모셨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우리 단지의 미래에 대해 같이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대한법무사연수원 교수로 강남구 재건축 자문위원이자 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 사업의 저자 전연규 교수님을 모시고 선도지구 평가 기준과 동의율 상승 전략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소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법무사연수원의 재건축 재개발 교수로 있습니다. 특히 25년 동안 주로 강남 4구의 통합 재건축을 주로 했고요. 최근에 그 개포 6, 7단지하고 압구정 3구역의 통합 재건축 조합 설립을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좀 넘겨주세요. 안 맞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선도지구 신청과 그 다음에 동의서 진구 전략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순서로는요, 선도지구 신청하고 기초구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두 번째로는 공모 절차와 선정, 세 번째는 평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을 어떻게 잘 얻을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동의율 상승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지난 6월 11일 날인가요? 경기도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진행 중이고요. 7월 9일자인가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3번에 대한 군포시에서의 특별 정비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기업 비율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 아름마을의 경우 동의율을 어떻게 빨리 충족을 시킬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성남시에서의 그 정확한 동의율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상승률을 높이는 가장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기 선도지구 우리 아름마을에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저 위를 보시면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25m 도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현재 성남시에서의 선도 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구역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번호 12번과 같이 기초번호가 12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25m일 경우는 기초구역을 분할해서 동의서를 거둘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5m 이하짜리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분할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여기 아름마을의 특수성은 지금 5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되 여기에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이 25m 도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 3호의 경우는 동의율을 열심히 걷어서 충족을 시키되 향후에 나머지 단지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기초구역 번호들은요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동의서를 징구하는 기초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다음 넘겨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25m 도로가 안 돼서 통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시행령에서 보면은 25m 도로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시장 군수가 토지개발, 이용, 기반시설,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서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요, 6월 25일 날 사실 성남시에서 공모를 했죠. 그리고 6월 29일 날 성남시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이 주민 설명회에서는 어떻게 기초구역이 나눠지게 되고 동의율은 어떻게 걷는 게 정확한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상시에 사전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성남시에다 질문을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동의서를 걷기 시작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9월 23일부터 접수를 하는데 9월 22일까지 동의서를 걷어서 이쪽에 접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평가라는 것은 동의율이 정확하게 거쳐 있느냐, 공유 대상자는 공유 대상자들의 동의를 거뒀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올 11월 달에 아마 선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날짜는 무슨 날이냐면은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 기본 방침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날짜가 선도지구 지정하는 날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정확한 정비 예정구역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향후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은 특별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음 거쳐야 될 단계가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공공기업 비율을 정한다든지 이런 룰이 나오게 되면은 제안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성남시에서 특별 정비 계획 위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5월 정도면은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특별 정비 구역 지정된 이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신탁 사업 같이 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는 동의를 걷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의 요건은요,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 50%, 그리고 각 주택 단지별로 50%, 그 다음에 상가는 20% 정도로 해서 이것을 여기에만 충족되면은 대표자가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동의율 산정 기준은 앞에 있는 공모 신청 조건하고 또 달라요. 이 부분은 이제 디테일하게 나중에 Q&A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모 신청 조건이 이 조건하고 실제로 채점을 하게 되는 주민 동의율 배점하고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특별 정비 예정구역도 아닌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33조 1항을 준용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구역 정비구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비 예정구역도 아니지만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으로 가는 단계에서의
동의율 방법을 도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대표 동의자 수를 산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의 사람이 다물건을 갖고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공유자의 경우도 A, B, C가 나란히 같을 경우에는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의자의 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준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선거지구 평가 기준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거나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주민 동의율 여부가 60점입니다. 가장 점수가 많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요건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동의율을 많이 거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는 동의율 50%에서 95%까지로 해서 60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율을 산정을 하게 되면 95%가 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은 한 85%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50%에서 95%일 경우에는 직선 보관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당 1.11 점수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1.11. 그런데 이게 만약에 95%에서 85%로 만약에 내려가는 경우에는 최고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사이값이 1.11이 아닌 1.67, 78 이런 정도 차이가 나서 오히려 0.12%, 1%의 차이가 훨씬 더 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의를 하는 것이 점수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동의율 상승 전략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에서 요청하고 있는 정확한 동의율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평가하는 9월 23일부터 배점표를 평가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감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하고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미팅을 갖고 동의서 진구 방법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준비위원회에서 먼저 개인들이 작성할 것은요, 공모 신청 동의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공모 신청 동의서 중에서는 이게 소유자가 여럿일 경우,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2명에서 5명, 6, 7명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동의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33조 1항을 준용을 해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의자들은 전부 다 서명 날인을 하고 주장을 찍고 또 주민으로 증을 사본에서 첨부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데, 단독일 경우는 공모신청 동의서 하나만 내면 되고요. 공유일 경우에는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을 각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동의서를 가지고요, 이 준비위원회에서는 공모 신청서하고 아까 얘기한 공모 신청서에는 이 중에 카운트를 해가지고 단지별 50%, 전체 50%, 상가 20% 카운트가 되게 되면은 그것을 정리를 해서 공모 신청서 작성을 하고요. 동의서 총괄표나 대상지 현황, 나머지 이 양식을 전부 다 정리를 취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취합하는 걸 가지고서 대표자는 USB에 담아가지고 성남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공모 신청 동의서하고 이 개인이 작성하는 것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 사본은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 지분들을
선임하는 서류가 좀 필요하거든요. 구체적인 양식은 다음 서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여기에 보시면 신청 구역 번호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 이 파란 선은 집행부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들은 저희들이 우리 사무소에서 일부 기재를 다 해놨어요. 파란색 부분. 여러분들은 동의서를 제출할 때 이 빨간색 부분을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1, 2, 3, 4의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한 3개를 동의하면 하나는 동의 못하겠다, 나도 중간에 이걸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동의 효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양식을 받으시면은 1, 2, 3, 4에 체크를 해주시고 동의한다면, 그 다음에 자필 서명, 자기의 이름을 쓰고 문의를 찍으면 됩니다. 이 양식은 파란색은 준비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서 기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 체크만 하고 이름 쓰고 주장을 날인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전으로 좀 돌려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토지하고 건축물 지상권 이렇게 있는데, 지상권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재개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기재를 안 해도 되는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은 여기 공유 부분에서 공유이면 동그라미, 공유가 아니면 X표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 공유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토지 물건 소재지하고 공유자를 이거는 집행부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요 밑에 연호를 밑에 대표 소유자가 A, B 중에서 A를 한다 라고 했으면 A, 또 B는 뒤에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요 부분만 작성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하고 여기 서명 날인, 지정 날인 있죠?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여기에 예를 체크를 하시고 서명 날이라고 지정 날이라든지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적든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세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1인의 자물권자의 경우 도정법에서는 사실은 하나로 계산하고 의결권을 하나밖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달리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공모 신청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총괄표로 해서 전체의 50%, 단지의 50%, 그 다음에 상가 20%의 카운트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찍을 경우에는 하나로 계산해서 그 카운트를 분모해서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50, 20이니까 다 충족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정리를 하실 거고, 이거는 무조건 충족이 다 되기 때문에 분모의 모수가 줄어드는 것은 준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선도지구에서는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몇 점 하기 때문에 요번에 선도지구 동의서를 걷는 데에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하나씩 다 계산해서 동의자의 수를 하나로 보지 말고 전체를 다 숫자에 집어넣어서 카운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까 공모 신청하고 주민 동의의 배점피하고는 서로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정법 시행령 33조 1항을 준용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준용을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설명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Q&A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 서너 군데 지금 설명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 받은 바에 의하면 공유자의 형태가 다를 경우, 예를 들어서 A, B, C의 부동산을 가불병이 받았을 때에는 하나는 갑, 하나는 을, 하나는 병, 이렇게 대표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자가 같으면은 갑을 정하든지 을을 정하든지 병을 정하든지 한 사람만 세 개의 물건을 정하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주택자의 경우는 의결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숫자대로 다 하라는 얘기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던 것들은 다물권자의 경우에는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을 경우에 언제 물건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 이럴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내가 본의 아니게 조합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의 단계가 조합설립 인가로 의제되기 때문에 다물권자는 만약에 매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매도를 할 경우에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투기발주부가 아니고 또 조정 대상 지역도 빠져 있죠. 지금 현재는 과밀업체권이요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법에 보면은 3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쭉 진행을 해오다가 투기부활지구나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의 경우에 따라서는 세주택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은 Q&A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준비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주시면은 정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세 번째 순서는 동서울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자 도시계획기술사 서울 CMC 이규훈 본부장님의 특별법에 따른 통합재건축과 사업개요에 대해 듣겠습니다. 이규훈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규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특별법에 따른 통합재건축과 그 사업개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연 선도지구 지정에 신청하면 우리 그 두산 사무 아파트가 선도지구에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23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그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그 업무를 하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서울 CMC 본부장으로 있고요. 동서울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그 공사비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을 이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정비계획 및 선도지구 특례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하면 안전진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 1,300세대 정도 되면 비용이 2억 원 정도 이상이 들고요. 그 돈을 모금을 하고 또 안전진단 받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300% 이하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450%까지, 최고입니다. 최고 450%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 사항은 올해 연말에 성남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아마 대략적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8월에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한 거는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300%를 넘어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입니다. 사업기간은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재건축은. 그런데 또 어떤 조합원 간의 내분이 있거나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하면 15년도 갑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법에서는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27년 착공, 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6년 만에 재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용적률을 올려주면 임대아파트를 내놓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법에서는 임대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기반시설, 생활 SOC, 또 현금 납부라는 다양한 기부 체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그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서는 그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서 사업이나 이주비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언론에 발표하는 거에 따르면 약 12조의 미래도시 펀드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에 발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별정비계획이나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틀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역에서 전부 선도지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합재건축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두산 3호 아파트 1132세대, 그리고 북쪽에 있는 권태안, 권영태형 한성 아파트 1360세대 합쳐서 총 2492세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이 두 개의 아파트가 아름마을 12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해서 재건축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3호가 기존에 1132세대인데요. 만약에 독자적으로 재건축을 하면 1800세대 정도를 신축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태안이랑 합쳐서 기존 2492세대가 신축을 하면 약 4310세대, 아직 그 기준 용적률이랑 그 공공기여에 대해서 성남시가 명확히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추정해서 용적률 한 350% 기준으로 했을 때 4310세대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나오는 세대수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단지가 형성이 되면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공사비가 약 2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재건축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규모의 경제로 공사비를 다운하고 사업성을 높여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공사인데요.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 현대 이런 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현대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가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지 지분을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두산 3호가 세대당 평균 지분이 20.23평입니다. 2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권영태형 한성이 21.9평, 높습니다. 다른 단지 비교해보면 형님이 18.91평, 효성이 21.45평, 성경이 13.93평, 시범단지도 18평밖에 안 되고요. 한솔 1, 2, 3도 약 2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한 18평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저희 그 두산 3호랑 권태안이 평균 20평이 넘습니다. 대지집이 크다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어차피 재건축을 할 때는 기존의 건물은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지집이 크다는 거는 사업성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지지분이 커서 사업성이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 상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효자촌은 19.3%, 파크타운 14.9%, 양진화는 8.7%나 됩니다. 근데 왜 재건축할 때 상가 비율이 중요하냐면 상가 소유자분들과 아파트 소유자분들의 이해관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상가분들하고 이해관계가 틀려서 재건축이 좀 지연될 수 있는데요. 두산 3호는 상가가 1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밖에 안 되고요. 건태하는 48개, 그래서 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아름마을 12구역이 합쳐도 상가 비율이 전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 재건축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아름마을 12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아까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걸 받으려면 한 단지처럼 통합으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산 3호와 그 건태안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녹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제자리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3호에 계시던 분은 두산 3호로 입주하시는 거고요. 건영, 태영, 한성에 계시던 분은 그 위쪽으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땅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설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주 위치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굿모닝 파크와 탄천, 운중천 조망이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진짜 전망이 좋은데요? 네,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 굿모닝 파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훌륭한 조망권을 그대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서 재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렇게 하나의 단지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학교는 존치를 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2,492세대고요. 전체적으로 기준 용적률은 265% 정도를 잡으셨네요. 그리고 공공기여를 빼서 특별계획 용적률은 약 350%로 일단 추정을 해서 건축계획을 뽑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아직 성남시에서 이 특별법에 따른 구체적인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기부 체납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말에 기본계획이 나오고요. 8월에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때 아름마을 12구역의 기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거고, 또 어느 정도의 기부 체납을 하면 얼마까지 용적률을 올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준 용적률을 265%, 특별계획 용적률을 350%로 추정을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어떤 컨셉 설계라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왜 이렇게 용적률이 적냐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대수가 약 4,310세대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남시의 구체적인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걸로 설계를 다시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59타입이죠. 24평형, 681세대, 34평형이 약 1,400세대, 그다음에 44평형이 700세대, 47평형이 850세대, 63평형이 60세대에서 약 3,691세대가 이렇게 분양이 되고요. 일부 소형 아파트, 임대 아파트 24평형이 이제 619세대로 해서 총 4,310세대를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지가 되면 또 좋은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그만 단지에는 땅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전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뛰어난 조망이 있으니까 스카이 라운지를 만든다든가 뭐 수영장, 운동시설 이런 것도 만들죠. 물론 뭐 이거의 설치에 따른 비용은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키즈카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도 충분히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또 요새는 그 전기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요.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27일 날 2차 설명회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설계에 대한 아주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 날 매송초등학교 이 자리에서 다시 2차 설명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가 기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민 동의 60점,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5점, 정비사업 추진 파급 효과 19점, 사업 실현 가능성 4.2점을 더해서 총 102점 만점으로 선도지구를 평가를 하는데요. 상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끊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구역 순으로 해서 총 12,000세대가 되는 선에서 커트라인이 됩니다. 지금 뭐 추정하기인데 추정하면 한 4개, 5개, 그죠? 많으면 6개인데 또 이제 세대수에 따라 틀려지니까요. 한 5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번 항목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6점 만점에 지금 이 아름마을 15구역은 이미 6점 만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정비사업 추진 파급 효과가 15점인데 단지가 4개 이상이면 4점입니다. 근데 우리 단지는 이미 4개 단지 이상이기 때문에 4점 만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가 3,000세대면 15점 만점을 받는데 저희가 2,492세대라서 3,000세대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하고 4번이 확정됐는데 마이너스 3점이고요. 나머지 미확정 부분 1번, 3번, 5번에 77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3점을 극복하려면 주민 동의에 1%만 더하면 1.1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점을 극복하려면 동의서 3%만 다른 단지보다 더 제출을 해주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 동의를 어떤 구역은 80%다, 82%다, 87%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전 동의고요. 정확하게 법정 동의서 여러분들이 95%를 받아서 60점 만점을 받으면 저는 선도지구에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서 다 내주실 거죠? 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동의서 다 내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산, 삼호, 권영, 태영, 한성이 통합해서 아름마을 12구역이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에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선도지구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90% 이상 무조건 돼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95%가 되면 무조건 1등으로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나왔는데요. 대규모 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성공한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도지구 지정을 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 더운 여름날 이렇게 오셨다는 거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졸리시기도 할 것 같아서 제가 구호 한번 외쳐볼 텐데 따라 하실래요? 소리가 작아요. 제가 아름마을 12구역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화이팅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세 번 해주세요. 목소리가 작아요. 진짜 하실 때 크게 해주세요. 자, 아름마을 12구역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하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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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규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순서는 꿈의 공간을 실현하는 대우건설 중서부지사 정용훈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나와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먼저 오늘 이렇게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통합 재건축 설명회 자리에 이 귀중한 시간에 저희 건설사 대우건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계획도시 특별법 발효가 되고 그리고 올 선거 총선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난달 6월 25일 날 성남시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지금 각 분당구 안에 모든 단지들이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정비업체 쪽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건설사가 현대랑 삼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 대우건설도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대우건설 하면은 아파트 브랜드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프로지오를 제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이엔드 브랜드로 프로지오 서밋 프로지오를 저희가 런칭한 이래로 저희 강남 그리고 고급 주택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기업 소개 영상을 저희가 한번 감상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건 지금 최신 주거 트렌드라는 콘텐츠로 준비를 했지만 저희 기업 소개 영상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 혁신적인 기술력,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더 대우건설. 세계 20대 월드클래스 건설사의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랜드마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23조 원 규모 한국형 신도시를 수출한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2조 9천억 원 규모의 이라크 알포 신항만, 말레이시아 초고층 빌딩 탑5 중 3개 시공,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제장 해상균형, 뭄바이 해상균형을 무제해 준공하며 최첨단 토목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해외 건설 대상 종합 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력은 국내에서도 이어집니다. 수심 50m, 최장 3.7km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저 침매 터널 거가됩니다. 소양강댐 발전량의 10배, 진도 6.5 규모의 강한 지진까지 버틸 수 있는 기술력의 집약체
신호성 원자력 발전소. 세계 최대급 하루 50만 명이 동시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하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설 신기술과 기술 인재를 보유한 대우건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정상으로 도약, 서밋. 시대의 리더들이 말하는 명사의 사. 세계적인 건축가의 디자인.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 단지만을 전략. 이 모든 것이 하나 될 때 대우건설이 지향하는 진정한 서밋이 탄생합니다. 서밋은 대우건설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모두가 브랜드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때 대우건설은 서밋의 특화 가치를 높였습니다. 독보적인 콜렉터 특화, 국내 최고가 아파트 한남더 힐, 초역세 럭셔리 주상복합 특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용산 서밋, 강남을 내려다보는 스카이브리지와 살고 싶은 아파트 대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전 평양 서초동 최고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서초 서밋, 반포지역 최초로 분양가 4천만 원을 돌파하고 차별화된 최고급 마감재로 특화시킨 반포 서밋, 과천 하이엔드 아파트의 시대를 연 독보적인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주거명지 과천 서밋, 압도적인 사업 조건과 입지적 장점을 가장 높일 118 프로젝트를 통해 높은 지지로 시공사로 선정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한남 서밋, 그리고 여의도 1호 공작 아파트를 재건축하며 미래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 거장들의 콜라보레이션 서밋 더 블랙 에디션까지. 이처럼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지역에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제안드렸던 그 이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며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의 도급순위 3위, 시공능력 평가의 아파트 부문 1위, 시공능력 평가의 조경 부문 1위, 살기 좋은 아파트상 대통령상 역대 최다 수상. 이제 이 모든 역량이 국내 최정상 주거 명작을 목표로 하나가 됩니다. 무엇을 상상한 그 이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우건설 서밋.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장 이제 많이 드는 생각은 어쨌든 지금 6월 달에 이제 성남시에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그다음에 7월 말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공모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9월 말에 접수를 하죠. 9월 말에 접수를 하고 이제 발표까지 이어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건설사에 이제 저희 대우건설을 소개하러 나왔지만 시공사 선정 아무것에 대한 건 이제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 그리고 그 지정을 받아서 그 통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각종 혜택을 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1년의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나머지는 도시정비법, 그 도정법에 준하는 시공사 선정 절차, 그다음에 이런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되니까요. 지금 동의서 제준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의서 진구 절차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우건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5번째 순서는 기존의 불완전한 조합 방식을 벗어나 재건축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신탁을 알리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부동산 신탁 정비사업부 이계혁 부장님으로부터 신탁 방식 이해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계혁 부장님. 반갑습니다. KB부동산 신탁의 이계혁 부장입니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리를 꽉 채워주신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해주신 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탁 방식, 저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시행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께서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하시는 방법, 이와 더불어서 법에서는 신탁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탁사가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이번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신탁사가 추진하는 방법을 도입하신다면 추가적인 가점을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동의서 가지고 모자르시거나 다른 대점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신탁사와 함께하는 방법을 고민하심으로써 그 배점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저를 초대하고 이 자리에서 생소한 신탁 방식을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설명의 순서는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뭔지, 그리고 신탁 방식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십니다. 많은 설명회에 참석을 해보면 그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KB 부동산 신탁은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여러 정비 사업 현장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개략적인 소개를 통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우선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실 거예요. 과거에 여기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명의 신탁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지인이나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대신해서 토지를 맡겨놨다가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에 처하신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신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이라는 것을 한자를 풀이하면 믿고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법에서 인가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은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인 신탁사가 소유자님들의 부동산을 맡고 그 맡은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 처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개발 이익을 전달하는 것을 신탁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영업 목표를 정비사업에 도입을 하면 최종 궁극적인 영업 목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그것을 개발, 관리, 처분해서 여러분들께 분담금 또는 환급금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정산해드리는 역할을 신탁사가 하게 되는데, 다만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신탁사가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절차와 법에 맞춰서 인허가를 진행을 하고 관리 처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 방식을 재건축 재개발의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신탁 방식이 왜 도입되었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과거에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들을 통해서 우후죽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던 것을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률이고요. 그 이후에도 수십 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왔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저하되고 어떤 조합장이 구속됐더라, 어떤 조합장이 또 바뀌었더라, 이러면서 갖가지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이 기존의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던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개발에 특화된 정부에서 인가한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인 신탁사가 이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원활하게 정비 사업을 수행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신탁사가 이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고요. 2016년도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조합이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해 왔었지만 성남시의 재개발 같은 경우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그런데 LH나 GH 각종 공공기관들이 모든 정비 사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2,000개가 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있고요. 서울에도 800개가 넘는 사업장이 있고 아마 분당에도 수백 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만큼 공공이 이것을 다 도와드릴 수 없으니 공공의 역할을 일부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인 신탁사에 맡기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좌측에 보시는 것이 조합 방식이고 우측에 보시는 것이 신탁 방식입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사업 시행자, 동의 요건, 그리고 의사 결정의 방법, 그리고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공사비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가 큰 테두리 내에서 비교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인 것 같아요. 우선 사업 시행자는 말 그대로 조합 방식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신탁사는 부동산 개발 전문 기업인 신탁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동의 요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요건은 동일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75% 그리고 면적의 75% 그리고 여기는 재건축 사업장이기 때문에 동별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이 설립되거나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신탁사에게 이 사업을 맡기면 의사결정 권한이 신탁사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도 여러분들께서 조합에 출자를 하시고 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 중요 의사결정들은 법에 따라서 총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설계자를 선정을 하든 시공자를 선정을 하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든 주요 인허가 단계마다 조합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득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도 똑같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이 총회가 아닌 전체회의라는 명칭을 쓰고 있을 뿐 주요 의사결정들은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도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총회를 통해서 뽑습니다. 신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확정된 이후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 시기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분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기 때문에 재건축을 경험해 보실 일은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을 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주를 나가실 때 모든 조합원님들은 조합에 신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토지를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께도 아파트를 드리지만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도 분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양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목적들을 위해서 조합 방식도 신탁을 진행을 합니다. 이주를 나가실 때. 그런데 신탁 방식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을 하여야만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주겠다라는 시행령의 규정 문구가 있었지만 그것은 작년 말에 법 개정을 통해서 없어진 상황이고요. 다만 똑같이 여러분들께 같은 목적으로 이주를 나가시기 전에는 신탁사에게 모두 신탁을 하고 이주를 나가셔야 된다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특별하게 좀 항목별로 주요 비교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 아마 공사비 지급 조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공사비 지급 조건이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차이점이 왜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말씀드려야 되느냐는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순서가 아닌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의 절차상 차이는 어떠할 것이냐? 이 신탁 방식을 도입을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정비계획 수립,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윗단계에 계신 거예요.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그 절차는 기존의 도시및중앙형 정비법에는 없던 절차입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고 특별계획을 수립하시는 건데, 특별계획 수립이 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소유자님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시는데, 통상적으로 이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치시는데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통계적인 시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음마아파트나 둔촌주공의 재건축에 관련해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둔촌주공에서만 8년 동안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 둔촌주공만 하더라도 2000년도에 추진위 설립을 한 이후에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음마아파트는 조합 설립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실 거고 분쟁의 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쉬워 보이는 세 단계가 짧게는 2, 3년이지만 정말 모범적인 곳들은 1, 2년 만에도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이 정비사업에 있어 오면서 본 통상적인 기간이 2에서 3년인 거고,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을 거치셔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요 세 단계를 건너뛰고 조합 설립과 동일한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주신다면 바로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이후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이주 및 철거 분양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절차상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탁 방식이 도입됐을 때 물론 전문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활하게 인허가를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정비 사업은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의 싸움, 두 번째는 돈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정도가 약 2,400세대가 4,000세대가 넘는 단지로 개발을 하려면 그 개발 비용만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조 원 중에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적으로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착공 이후에 들어가니까 당장 들어갈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2주 나가시기 전까지 각종 인허가를 밟기 위해서 선집행돼야 되는 비용이 전체 100의 사업비 중에 약 10에서 15% 정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조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럼 약 1,000억이 여러분들의 이주력을 나가시기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근데 그 비용들을 과연 여러분들께서 직접 조달하실 수 있을까요? 비용 조달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유자분들께서 각출하시는 방법. 사실상 불가능하죠.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미리 내라고 하시면 못 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비사업에서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설계사 또는 정비업체로부터,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는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정비사업에서의 자금 조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자금을 빌려주는 쪽은 대부분 무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무이자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도 이익을 추구하는데 여러분들께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기업은 없을 거예요. 표현상의 무이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의 계약 금액 속에 다 요역비 속에 다 묻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역사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시다 보면 연대보증 문제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 용역사들도 굉장히 연세한 기업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의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금을 조달한 업체와의 유착관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조합장이 구속되는 경우도 많으셨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서울시나 여기 성남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기금들을 마련을 해놓고 자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800개가 넘는 정비사업 현장이 있는데 연 예산은 약 180억 내외 정도 수준입니다. 각 현장당 2억에서 3억 정도밖에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정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들을 지원해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 중에 하나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선행에서 설명해 주신 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지금 여기 김은혜 여기 을구에 속한 그 지역구 의원이신 김은혜 의원님께서도 12조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시겠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당에만 하더라도 지금 기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58구역이고요. 일산, 평촌, 삼본, 중동까지 굉장히 많은 신도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빨리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지정된 선도지구를 통해서 앞서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자금을 지원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자금도 펀드를 조성한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펀드 조성이 실제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허가 기간만 하더라도 3, 4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한데 정말 풍족하게 넉넉하게 자금이 집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 정비 사업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느냐? 주택도시 보증공사라고 해서 정비 사업을 위해서 국가 공기관이 보증을 서주고 저리에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는 정책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브가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주를 나갈 시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조 단위의 사업이면 약 1,000억 개의 사업비가 여러분들이 이주를 나가시기 전에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주를 나가실 때까지 그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것은 신탁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사는 관력법상 금융기관으로 속합니다. 그 금융기관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주 나가시기 전에 초기 사업비 그리고 허그 보증을 받은 이후에도 허그 보증 상품도 사업비를 무한정 보증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50%에 60% 수준을 보증을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이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는 자금이 모자란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 모자란 구간에서도 신탁사의 자금 동원 여력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을 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신 것이고 신탁 방식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얼만큼 자금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사가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토지 등 소유자와 여러 시공사, 협력업체들 그리고 정부 보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하게 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받들어서 각종 협력업체들과 인허가를 진행을 하고 시공사와 정말 높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 조율하는 PM사의 역할을 한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정비사업위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드리고 그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구조로 저희 신탁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탁 방식이 과연 어떤 부분이 정말 유용한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합 방식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조합장이 되고 조합 이사가 되고 감사가 되고 대의원들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시공사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설계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조합장님이나 집행부에 포함을 시키기는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시공사에서 일하신 분, 설계사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 정비 사업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들은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 이 정비 사업은 여기에 계신 수천 명의 조합원들께서 출자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관련 법에서도 굉장히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력한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의견 수렴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들이 사업 지연 사태를 겪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각종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사업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조합장님들께서 이 정비 사업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추진하시는 것이 제 1순위인데 아마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속되는 조합장님.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사례도 있어 왔습니다. 이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 기존의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는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서 단연간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정비사업 인력들을 모집을 해서 그 인력들이 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드릴 수 있고요. 후속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들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인가를 통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신탁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투명한 자금 조달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굉장히 큰 유용성 중에 하나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기사는 둔촌 주공이 2년 전에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분쟁이다라고만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8년 넘게 둔촌 조합에 있으면서 느낀 부분은, 그리고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있으면서 느낀 부분은 단순히 조합과 시공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를 원만히 마무리하더라도 이 수많은 조합원들의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교체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사업이 지연되고 다시 협상됐던 공사비를 재협상하면서 공사비가 또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둔촌 사태입니다. 근데 이 둔촌 사태를 겪으면서 강동구청도 마찬가지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였고 국토부도 그러면 법에서 신탁사를 정하고 있으니 신탁사에게 이 사업을 맡김으로써 투명하게 사업을 좀 관리해보자 라는 부분까지도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를 이루면서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신탁사에게 믿고 이 사업을 맡길 정도로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도자료는 이 특별법에 따라서는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서울시 및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권과 지방도시에서는 신탁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까 절차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도지구가 지정되더라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시고 사업 시행자를 확정하시고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인가 받고 분양 신청을 통해서 관리 처분을 거치셔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 계획과 정비 계획을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법 개정까지 해줬습니다. 신탁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만큼 신탁사를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앞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선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 부분에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점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한 발짝을 내딛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한솔아파트 1, 2, 3, 4지가 특정 신탁사와 이미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까치마을 1, 2단지, 하안마을 5단지, 시범 우성현대, 청솔, 한양 1, 2까지 약 한 5개 구역 정도가 이미 신탁사를 확정을 하고 이 배점을 부여받으면서 선도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한 발 먼저서 앞서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탁 방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사업비 절감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주거환경연구원이라고 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하우징 헤럴드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매년 통계를 내주고 있는데 21년 통계를 보면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당시에 479만 원 정도의 평균적으로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셨는데, 신탁 방식으로 가셨을 때는 이보다 약 86% 수준 저렴하게 시공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품질이 낮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성수동의 장미아파트 현장이고요. 서울숲역 바로 옆에 인근하고 있는 현장이라서 최근에는 강남에 준하는 굉장히 우량한 사업장 중에 하나입니다. 공교롭게도 서초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 재건축 단지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성수동 장미아파트 현장과 굉장히 사이즈도 유사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시기도 비슷하고 같은 시공사의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딱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의 차이거든요. 공사비를 보시면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650만 원, 성수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568만 원, 약 13%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 신탁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도와드리면 그에 합당한 신탁 보수라는 요역비를 받습니다. 그 보수를 받으면서도 약 77억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 진짜 신탁사가 참여했을 때 비용을 절감하고 있구나, 공사비를 아낄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 신탁사가 과연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시행 규정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종 시행 규정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23년도 말에 표준 시행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표준 시행 규정에서는 정비사업위원회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정비사업위원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시행자의 협의를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이나 시공사 선정,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조합 방식에서 총회와 동일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중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사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신탁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을 돌려드리되 남는 수익은 신탁사가 가져간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신탁사는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 계약에서 정해진 신탁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개발 이익도 받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사업성 향상을 굉장히 많이 해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정해져 있는 신탁보수 이외에는 받아갈 수 없고,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 재건축들을 진행하시는 현장들을 가보면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하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1순위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거치시려면 아무리 짧아도 3에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지자체와 국토부의 인허가 지원을 통해서 그 기간을 2에서 3년 정도로 당길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만큼 인허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 바로 이 재건축 사업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오히려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것이 부동산 회복기에 정말 괜찮은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요건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정비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저희 KB부동산 신탁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사비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사례나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부동산 신탁은 KB금융그룹에 속해 있는 14개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KB국민은행도 KB금융그룹 내에 속해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KB부동산 신탁은 KB금융 지주에서 100% 출자한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고 ACR도 높고 수탁구도 굉장히 많은, 즉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높은 신탁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겪어왔던 98년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속에서도 여러 부동산 개발 사업장들을 안전하게 관리 및 처분해서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 개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2016년도 이후에 정비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전국의 약 20개의 현장을 실제 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로 고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장미아파트를 비롯해서 여의도의 한양아파트, 공작아파트, 그리고 현재는 송파지역 내에서도 최초로 신탁방식을 도입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수많은 정비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그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그 선택에 충분히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신탁 방식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면 항상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신탁사들이 전국에 14개가 있습니다. 그 14개의 신탁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는 11개의 신탁사만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만 설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탁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약 14개의 신탁사가 있는데 14개의 신탁사 모두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면서 일을 하시기에는 회사 여건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어떤 현장에서는 과도하게 수주를 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또 어떤 현장에서는 정말 수백억 또는 수천억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에 대한 의심, 그리고 저희도 자금을 조달을 하면 당연히 사업비에 포함되는 조달 금리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금리가 너무 비싸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KB부동산 신탁은 20개 현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단 한 건의 신탁계약 해지 사례도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장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현장들 중에 저희가 강점이라고 신탁 방식의 유용성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저희 실적과 버무려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은 성수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2004년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으시고 약 14년 동안 조합원들끼리 각종 갈등 요인이 발생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참여를 하고 시공사를 하이엔드 브랜드로 최초로 선정을 한 이후에 3년 만에 사업 관리 모든 인허가를 완료를 하고 현재는 이주를 완료하시고 철거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 안에 착공과 분양에 들어갈 현장입니다. 그만큼 신탁 방식이 정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를 정말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서울시 평균으로 따지면 여러분들께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확정을 하시고 관리 처분을 통해서 이주 나가시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약 7년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수동 장미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성동구를 한정지어서 본다라고 하면 성동구 용닭동에 있는 모 현장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행당동에 있는 현장은 7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3년 반 만에 사업을 완료를 하고 원활하게 정말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성수동 현장이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지만 생각보다 소규모 현장입니다. 신축으로 273세대 규모의 현장인데 273세대라고 하면 아마 여기 대우건설도 계시지만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여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KB부동산 신탁은 이 작은 현장에 포스코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띠엔드 브랜드를 유치를 했습니다. 신탁 방식 최초의 하이엔드 브랜드 선정 사례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현재 여의도에 있는 현장들을 통해서 현대건설의 DH,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우건설의 서밋,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장 많이 유치한 신탁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기간만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단 3m라도 높이를 올리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혜택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인허가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 인허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미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와 협력사들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업무를 봐드리면서 최고 높이를 10% 상향하고 스카이 브릿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굉장히 인허가의 높은 난이도를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우수한 사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여의도 공장아파트입니다. 여의도 공장아파트는 여의도에는 17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는 신탁사가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 2개 정도가 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현재 조합 설립을 진행 중에 계시고 나머지 단지들은 신탁으로 가실지 조합으로 가실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단지인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신탁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신탁사와 접촉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단지입니다. 저희 여의도 공장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랑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의도 17개 단지 중에 최초로 정비계획 고시를 하고 이 앞에 계신 대우건설의 서밋 하이엔드 브랜드를 통해서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한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단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을 시킨 신탁방식 최초의 사업장입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종상향을 시켜준 것은 여의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서울시의 역할일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종상향을 한다라고 해서 사업성이 무한정 좋아지진 않습니다. 종상향을 하더라도 공공기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혜택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이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조건의 공공기여를 통해서 종상향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업성을 확보하고 계신 단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메이저 시공사들이 경쟁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 지역 내에 거의 수년간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간의 큰 격돌이 있었던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건설의 DH와 포스코건설의 OTL가 경쟁을 한 단지이고요. 현재는 현대건설의 DH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 14단지입니다. 목동 14단지 같은 경우는 목동의 14개 단지 중에 가장 큰 3,400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이 단지도 여러분들과 유사한데요. 선도지구 지정과 신통기획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통기획을 여의도 단지, 목동 단지 최초로 접수를 해서 현재 인허가를 진행시켜드리고 있는 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자로 준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 자리를 좀 내려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준비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자리까지 마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동의서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아마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분담금 얼마나 되느냐, 혹은 환급금 받을 수 있느냐, 나 몇 평 갈 수 있느냐,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재건축의 여러 단계들 중에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선도지구라는 지정 절차를 거치고 계세요.
근데 이 선도지구를 지정할 당시에는 어떠한 하부 계획도 현재 뒷받침되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분담금을 산출할 수도 없고, 아까 앞서 설명하신 분께서 대략적인 설계 개요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전제 조건이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어떠한 기본 방침도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까지 제공된 정보 이외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는 불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58개 구역이 넘는 분당 지역 내에서 매 5개 단지에 속해서 지금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12조 원의 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재원도 같이 공유를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추진하신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빨리 가는 단지인 만큼 여러 가지 혜택들을 고민하실 거거든요. 그 혜택들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에 동의서를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동의서를 낸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동의서 내시고 나시면 선도지구로 지정되시잖아요. 그럼 특별 계획을 이 위원회에서 업체들과 논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를 신탁사로 가든 조합으로 가든 또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하기 위해서도 동의를 하셔야 돼요. 매 단계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순간을 거치실 건데, 지금 이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를 내는 것이 내 선택의 끝이 아니고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발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이야 위원님들께서. 그분들께서 힘을 받아서 정말 원활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혁 부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우리 단지 통합 재건축에 궁금한 사항을 미리 예상하고 알아보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훈 본부장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기훈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그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꽤 많으시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개 대표적인 거를 추려서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아름마을은 고도 제한 문제로 사업성이 낮고 선도지구에 불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아름마을 고도 제한을 지금 적용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도 있으시고 대책회도 있으시고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성남시에서도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3차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 말쯤에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롯데타워를 하면서 각도를 틀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하면 지금 현재 적용되는 비행안전 2구역이 일부 6구역으로 바뀌면서 고층으로 질 수 있다. 그런 설이 있고요. 운중산 193m 이하에서 비행안전구역 평가를 받아서 일정 정도의 그 고도를 고도를 완화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이 지금 용역을 맡겨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성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내년 말까지 그 용역이 나오면 국방부랑 협의를 거쳐서 고도 제한 완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선도지구 공명 평가 사항에는 이 고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우려할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에 국토부가 발표한 공모 기준에는 정성평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성남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발표한 거는 정성 평가가 없고요. 전부 정량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점수에 의해서 다들 점수가 높은 단지가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불리한 점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합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네, 있습니다. 95% 되면은 반드시 선정될 겁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야 되는 게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 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3점 정도 적용받고 있는데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율이 1% 올라가면 1.1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95% 동의율로 만점 60점을 받으면 사실상 선도지구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락한다는 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있으니까 답변을 하면 탈락하면 사실은 내년에 또 하면 됩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내년에 전체 지금 우리 분당이 84,000호잖아요. 어차피 재건축을 전부 해야 되는데 서로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그죠? 네, 서로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12,000호로 해서 1차 올해 이제 하는 건데, 그렇다고 나머지 단지들이 재건축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로는 내년에 2차 공모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탈락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협조로 95% 동의가 되면 선도지구에 무조건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정법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도정법으로도 재건축 가능하고요. 또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여러 단지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특례법 적용받으면 유리한 점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인데요. 도정법으로 하면 용적률이 30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더 주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자리 재건축 할 수 있나요? 예, 이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 3단지 건태안하고 4단지 두산 3호가 전체적으로 아름마을 12구역으로 통합을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합쳐서 공모를 신청해야 되고 따로따로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법에서는. 그래서 같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내 땅이 더 좋다, 팔이 안으로 붙지 않습니까? 아까 뭐 조망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제자리 재건축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주 위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합을 결성할 때는 조합 정관이라는 게 있고요. 만약에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규정에 또는 정관에 이런 원칙을 명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정 분당은 어느 정도인가요? 모릅니다. 예,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조금 정보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이 연말에 나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사실은 여러분들의 용적률, 공공기부채나 기여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뜨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추정 분담금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달에 성남시의 그 기본계획을 주민 여러분께 공람을 시켜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한 달 정도 공람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끔 우리 지금 성남시에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 재건축 단지별로
기준 용적률이 나오고 또 기부 체납을 얼마나 하면 또 얼마큼 또 용적률을 더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그때 돼서야 이제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추천문단금을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정입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좀 그때 이후가 돼야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8월 달에 성남시에서 주민 공람하는 사항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변 소유자의 경우 소형 변경 2개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아파트 가격이 크거나 주거 전용 면적이 크면 소형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비율, 조망, 층향 보장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름마을 12구역이 2,492세대인데요. 재건축을 하면 최소 4,3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하기 전에 원래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향이나 비율 이런 층은 조합원이 먼저 가져가고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수 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2차 설명회가 7월 27일 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설계에 대한 거는 또 자세히 준비를 좀 하고 계시니까 설계 부분은 또 2차 설명회 때 와서 또 여러분들 또 여쭤보시고 궁금한 거를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할까요? 네. 선도지구 지정. 저는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춘위위원님들이 21일 만에 사전 동의를 85% 달성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단지는 한 2년 동안 한 데도 있고요. 늦게 해서도 한 6개월 이상 해서 사전 동의율이 80%다, 85%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21일 만에 85%를 했다는 거는 너무나 대단하신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동의율은 사전 동의율일 뿐입니다. 그죠? 본 게임은 본동의서입니다. 성남시에서 고시한 법정 동의서, 공모 신청 동의서에 해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본동의율 95%면 성남시 선도지구 지정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협조해서 95% 동의서 받고 선도지구가 지정돼서 각종 특례 혜택을 전부 받고 최초로 성남에서 착공하고 준공하는 그런 단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두산 3호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내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직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나가기 전에 꼭 동의서를 작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도지구가 대교에서는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여러 연사분들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2차 설명회는 7월 27일 토요일 이곳에서 열립니다. 오늘 다 풀지 못한 부분 보강하여 더 나은 설명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우리 단지 재건축의 미래상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시간이 가까운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주민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